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조국이면서 한용운 시인이 또 승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자, 부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은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과서로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여전히 수능에도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수능 국어에서는 이 시를 가지고 어떻게 물어볼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쭉 흘러가서 이 시의 맨 마지막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건 실제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자, A라고 되어 있고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문제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이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용운은 시 반비례에서, 그럼 여기서 깜짝, 한용운의 시 반비례 처음 들어봐.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렇게 놀라십니다. 한 줄 내려가 봅니다. 침묵이라는 부재 상태에서 님의 실제를 본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그 아래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노래가,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상과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 안다고 했다. 여기서 또 한번 놀라야죠. 한용운 시인의 이런 시도 알아야 돼? 님의 침묵은 아는데 이런 시도 알아야 돼? 아, 난리 났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두 개의 시를 추가로 알아야 된다고? 이거 어떡하지? 역시 수능은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제대로 수능의 본질을 보시는 분은요.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정답이었어요.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제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와, 수능 국어는 지문과 문제 속에 답이 있다더니 정말이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 침묵은 님이 부재하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데 정답지를 보세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다시 보기를 와서 자, 화자는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정답지를 보세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다. 보기에서는 소통한다고 얘기했지만 선지에서는 교감한다고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수능 문제에 일제강점기 있습니까? 전혀요. 조국 있어요? 전혀요. 부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시가 누구의 시야? 어느 시대 시야? 그리고 이 시어는 이런 의미야. 달달달 암기한 것을 묻지 않아요. 보기를 주면서 이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 구절을 네가 연결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해요? 왜 그 수많은 시들을 다 가져다가 외우는 겁니까? 수능 시험 날 출제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를 한 대씩 줍니다. 내가 내비게이션 잘 작동되는 차 한 대 줄 테니까 이거 타고서 A라는 지역에 가서 B라는 맛집으로 가. B라는 맛집에 C라는 메뉴가 있거든? 그거를 먹어보고 맛을 나한테 설명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선 내비게이션을 보는 방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키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이거 먹어봐. 이런 맛을 달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먹어봐. 이런 맛을 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쓰다라고 하는 거야. 저는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수능시험장에 가서 차를 받아, 내비게이션도 받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개되는 A 지역, 그 다음에 B 맛집, 그리고 거기에서 C 메뉴를 찾아서 먹고 그 자리에서 이거 먹어봤는데 이런 거 단맛이었어. 그 달달한 것을 표현해서 선지에서 골라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맛집의 모든 메뉴의 맛을 외우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이 어딘지 끝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임의로 정해. 자, 서울부터 시작하자. 서울에 있는 그 맛집들 목록을 쭉 가져다가 그 맛집에 있는 메뉴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가 맛본 적도 없으면서 그 맛을 적어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학 작품들을. 서울 끝났어? 경기도 가자.
강원도 가자, 충청도 언제 끝나? 짜증이 나죠. 강원도쯤 갔을 때 맛 다 까먹었죠. 그런 공부를 왜 해요? 그렇게 모든 작품들을 여러분이 암기하면요, 아이들 지쳐버립니다. 재미없어요. 교사인 저도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신에서는요, 당연히 선생님이 얘들아,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쓰였고 한용운 시인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절은 이런 의미야 라고 공부했으니까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신 시험의 목적 뭡니까?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묻는 거잖아요. 그러나 수능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제자가 언제 나한테 시험범위 알려줬어요? 언제 그 시에 대해서, 지문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게 아니에요. 맛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소화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내신보다 공부할 범위는요, 훨씬 적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EBS에서 15년이에요. 어떤 해는 제 강좌를 담은 학생들이 30만 명 정도 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의 사례를 봐왔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5등급, 6등급으로 시작해서 1등급, 2등급, 만점 찍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닥달하면서 이거를 왜 안 하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수능 국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시잖아요. 수능 국어가 궁금한데 어떤지는 잘 몰라요. 작년에 치러진 수능 시험부터 이제 국어도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독서랑 문학이라는 과목은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 어떤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 수능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확 주는 것은 바로 독서 영역입니다. 어머님들은 비문학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시죠. 제가 등급 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부터 쭉 보시면요. 예전에는 A, B로 나눴던 그 시절을 보세요. 1등급 컷이 거의 대부분 96, 97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문제나 두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때인 거죠. 4단은 2019년 수능에서 나타나죠. 1등급 컷이 몇 점이에요? 84점이었어요. 난리 났죠. 그의 비문학 지문 3개가 정말 다 같이 손에 손 잡고 뭐 하나만 어렵든가 다 같이 너무 어려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불수능이다. 이제 국어 완전 킬러다. 두려움을 팍팍 주면서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 이후에 등급 컷을 보세요. 계속해서 91인 적도 있지만 88, 85, 84. 최근에는요, 1등급 컷이 80점대인 것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가장 최근에 수능 2등 컷을 보세요. 70점대를 받았는데 2등급이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급 컷이 낮아지는 것을 주도하는 주범이라고 해도 될까요? 뭘까요? 바로 독서예요. 그러면 왜 어려워지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좋겠죠. 자, 1위 문제는 전체 수험생의 80%가 틀렸어요. 와. 예전에는요, 오답률 50%만 돼도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오답률 50% 명함도 못 내립니다. 80%의 학생들이 싹 다 틀린 문제를 보면요, 기억부터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선지를 보세요. 니은과 기억을 비교하면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뭡니까?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라는 거예요. 선지 5개가 다 추론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선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래 문제도 보면요, 아예 추론이란 말이 보이시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추론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개선되었겠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군. 추론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교과서, 교육과정을 보면요, 목표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사실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자. 추론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할 수 있게 하자. 마지막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자. 그러나 솔직히 수능 시험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 사고라는 것은 지문에서 설명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시간만 많이 준다면 눈으로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사실적 사고 문제가 많았어요. 추론이라고 말을 했지만 윗글을 읽고 미루어 짐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결국에는 지문에서 찾으면 나오는 답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제가 많고요. 지문조차도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에서 이렇게 추론해야지 다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문단의 내용을 읽고서 그 다음에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 다음 문단을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님의 해설을 열심히 듣고 해설지를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운 것을 기억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쵸? 그래서 정말 더더욱 우리 학생들은 진짜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국어 공부 방법을 알고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고2 겨울방학이더라도 내가 지금 고3 3월이라도 제대로 된 수능 국어 공부 방법을 알고 가면은 그 아이는 훨씬 더 목표하는 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국어는 요 45문제를 80분 동안 푸는 거라고 오케이 시간 딱 잰 다음에 막 풀어요. 80문제 끝났다. 채점합니다. 이 점수면은 5등급이네.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 시간 부족이 아니라 그냥 실력 부족입니다. 풀커리를 타야만 한다? 근데 알리셔야 합니다. 인강 들은 시간은 너 오늘 공부했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서 당장 빼. 학교 내신 시험도 시험법이 다 알려주고 보는데 100점 받습니까? 전교생이? 세상 억울한 수능 국어 공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관찰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으셔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진짜 나중에 억울한 결과만 만나게 된다. 자, 먼저요. 국어라는 과목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제까지 수능 국어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유일한 과목이에요.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학 개념을 아는 게 없어요.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영어 보세요. 영단어 몰라, 구문 몰라, 해석이 됩니까? 단 한 문제도 못 풉니다. 사탐, 과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어는요? 우리는 국어 원어민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읽어. 읽으라니까 읽어. 읽고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 걸 찾아. 이렇게 시작하는 공부를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요. 수능 국어는 요 45문제를 80분 동안 푸는 거라고 오케이 한번 해보지 뭐. 시간 딱 잰 다음에 막 풀어요. 80문제 끝났다. 채점합니다. 점수가 나와요. 그럼 그때 등급 퀘스천 비교해요. 이 점수면은 5등급이네.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이 다음번 기출문제를 풀 때는 더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어.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수능 국어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지문을 읽는 시간과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나뉩니다. 지문 읽는 시간을 줄일까요?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까요? 비문학 지문 한 세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많은 아이들은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야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라고 생각해요. 지문을 3분 만에 읽고서 7분 동안에 문제를 풀려고 해요. 지문을 3분 동안 읽었는데 이해가 되니? 그 어려운 지문을요? 안 되죠. 그러니까 3분 지문 읽고 7분 동안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7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면서 한 지문에 20분,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 내 문제가 시간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시간 부족이 아니라 그냥 실력 부족입니다. 아셨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을 단축하는 국어 공부를 하겠다? 애초부터 틀렸어요. 한 지문을 내가 10분 동안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예 차라리 지문 읽는데 8분을 쓰세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2분 갖다 안 될 수 있죠. 8분이나 썼으니까. 그러나 8분 동안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선지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아, 그리고 1, 2학년을 자녀로 두신 우리 부모님들 시간 재지 마. 아셨죠?
우리 아이가 지금 시간을 재면서 풀고 있다. 전혀 지문을 제대로 읽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야, 너 아직도 패스 없어? 인강 풀컬을 탑니다. 나는 연초에 엄청 고민해요. A 선생님을 골라야 돼? B 선생님을 골라야 돼?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나의 국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일까? 누굴 믿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막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한 선생님을 결정해서 그 선생님의 풀 커리큘럼을 개념부터 쭉 수능 시험 전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그걸 풉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 안 되면요. 저는 야, 다 때려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플래너 열심히 예쁘게 작성해요. 제가 딱 보면은 다들 막 이렇게 인증샷을 막 올립니다. 보면요.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 써 있어요. 국어 무슨 강, 무슨 강의 몇 강, 수학은 무슨 강의, 누구 선생님이 무슨 강의 몇 강, 총 마지막에 12시간 몇 분, 8시간 몇 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왜 하는 건데? 왜 하는 건데요? 내가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했다. 뭐가 의미가 있어요? 주말 같은 데 12시간 그 안에는요. 인터넷 강의를 들은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시간은 다 빼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해요. 강의 중에. 얘들아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있지? 이 시간은 네가 공부한 시간 아니야. 이거는 내 공부야. 내가 강의 되게 이해 잘 되게 해오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한테 보여준 거야. 그러면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끄고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도 선생님처럼 적용해봐야지. 거기부터가 네 공부야. 그러니까 인강 들은 시간은 너 오늘 공부했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서 당장 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아이의 진짜 공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데 내가 선생님의 1년 풀 강의를, 그것도 국어는 안 돼요. 다른 과목 모르겠어요. 국어는 안 돼요. 저는 EBS에서 개념 강의를 올해 40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요한 연계규제, 수능특강 문학과 독서를 저 혼자서 문학과 독서를 각각 50강, 55강을 진행했어요. 총 105강입니다. 그걸 다 듣는다고요? 내 공부는 언제 하는데? 그러니까 저 선생님 강의를 다 들었더니 성적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강의 듣느라 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국어는 특히 내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틀려봐야 되거든요. 저 항상 얘기합니다. 개념 강의는 당연히 다 들어야 돼. 그렇지만 수능 특강부터는 절대 완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찾아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메타인지죠. 그게 돼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정말 모르는 부분만 와서 인덱스 클릭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너무 좋아요. 문제 사진 딱 찍으면 해설 강의 딱 나와요. 모르는 부분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내 국어 공부가 되는 거지. 풀커리를 타야만 한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절대 말리셔야 합니다. 내 공부 시간 확보하지 못하면요. 끝이에요. 끝, 국어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가 답이지. OX 뭘까요? 기출문제는 정말 주옥 같은 문제예요. 이 기출문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한치의 어떤 오류도 없이 다듬어진 문제가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주옥 같은 기출문제를 풀어 제낍니다. 시작도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수능 전날까지 문제를 풀다가 수능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그리고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고 또 2023 수능에도 반드시 나올 수능 국어에 묻는 방식, 유형이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고 알고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줄 알았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어라 정말 반복해서 물어보네. 어라 정말 작년에 물어봤던 방식으로 똑같이 물어보네. 어라 선지에서 이런 개념들이 반복되고 있네. 그럼 반복되는 것이 보여야지 기출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3년 차를 지나고 4년 차일 때 학교 시험이 아닌 외부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너무나 기대도 됐지만 너무나 부담됐어요. 그때 나는 처음 이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 출제자가 됐어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제가 출제해야 하는 그 문제의 전년도 기출문제를 보는 일입니다.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하는 자세는 수험생으로서 문제를 막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라면은 이 지문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내가 다음번 수능 문제를 내야 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보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면 어라, 이거 뭐야? 계속 반복된 게 있잖아. 그게 바로 개념과 유형이잖아. 내 수능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기출은 풀이의 대상이 아니다. 분석의 대상이다. 분석은 답이 뭔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다. 강의 듣기 전에, 해설지 보기 전에 내가 내 머리 빠지도록 고민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 보면서 아, 저렇구나 확인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요, 한 세트를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맞아요? 저 한 세트 공부하는데 2시간 걸려요. 선생님 저 오늘 분량 공부하는데 저 오늘 4시간 걸려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제 한 세트를 공부하는데 30분. 푸는 데가 아니에요. 분석하는데 30분. 그래서 내가 오늘은 독서 2지문, 문학 2지문. 그래서 국어 공부 2시간. 이렇게. 주말에는 화작이나 엄매 선택 과목 정해진 분량만큼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번째는요, EBS 연계입니다. 자, 제가 EBS에 2007년도부터 있었잖아요. 2010년부터 EBS 70% 연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2010년에 전국을 정말 얼마나 다니면서 이 연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EBS 연계는 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EBS 연계가 주는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EBS 연계를 잘못 활용하면,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맛집들의 메뉴를 털자 이렇게 착각을 하면요, 그것 또한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되 EBS 연계가 된다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공부하니까 완전 땡큐다. 수능에 내가 공부했던, 제대로 공부했던 그 시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 교재를 공부할 때도 그 시를 해석해낼 수 있었어. 근데 수능에 나왔어? 고마워. 기억하지 않아도 수능 시험장에서도 다시 내가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즘에 고난도, 잘 들으세요. 요즘에 고난도 독서 지문은요, 약간 평가원에서 이런 전제를 깔고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EBS 연계 교재에 실려 있었던 그런 지문의 내용이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는 다 봤겠지. 뭐 환율이라거나 금리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알고 있겠지. 양자역학에 대해서 EBS 연계 교재에 실려 있었으니까 알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경 지식을 막 강조하는 교사가 절대 아닙니다. 얘들아, 배경 지식 없어도 시험지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 딴 데 가서 배경 지식 쌓으려고 하지 마. 어차피 연계 교재로 공부하면서 그 독서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려운 과학 어떤 개념이나 원리라거나 경제 개념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하면서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배경 지식으로 정리를 해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 오늘 아침에 SNS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어떤 기출문제집 풀고 있는데 수특도 풀어야 할까요? 옆에 있었으면 제가 혼냈겠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올해 수험생이 올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안 본다는 것은 되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봐야 됩니다. 대신 그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재를 활용해서 제대로 국어 공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학교 내신 시험도 시험법이 다 알려주고 보는데 100점 받습니까? 전교생이? 아니잖아요. EBS 연계 교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 정말 떨어지고요. 문해력 정말 떨어져요.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한 지문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직접 스스로 읽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대신해줘요?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수능 국어 1등급 고득점 정도는 굉장히 많아요. 국어 개념을 어디서 공부해야 되냐면 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그 학생 목소리를 너만 읽어.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수능 국어 1등급 고득점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반복되어 온 시험이에요. 변하지 않는 국어의 개념과 그리고 문제 유형이 있어요. 정말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읽는 연습을 지금 수험생일 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독해력, 지문 분석력, 그다음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미 이생망이야,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돼요. 괜찮아요. 9등급에서 시작해도 1등급을 찍는 학생이 있어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9등급도 1등급 되지 말란 법 없는 수능 국어 공부법. 아, 진짜 너무 뻥이 심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실제 수강 후기입니다. 이 수강 후기는 우리의 시그니처야. 이 수강 후기를 덮어쓰기 할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을 처음 접했을 때 저의 점수는 28점, 9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간 매일같이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과제를 하고 지우고 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제 점수는 80점대로 올랐고 처음으로 3등급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날이 됐죠. 드디어 국어 채점 시작. 저는 98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채점을 하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뭘 해냈다는 생각에.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특별하냐고요? 특별하죠. 9등급은 특별합니다. 1등급보다 어려운 게 9등급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9등급이었겠죠.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요령은 안 통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강의들에서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팁들로만은 될 수가 없는 그런 국어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읽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사고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부딪혀서 바닥에 넘어져도 보고 스스로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한 지문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지문을 제대로 못 읽으면 문제 정답들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과학 지문의 첫 문단에 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이게 딱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고전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자, 이걸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딱 읽고서 뭔 소리야? 이거를 멍하니 눈은 글자를 읽는데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내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뭔지 모르는 것은 괜찮아요. 당연해요.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서 고전역학, 양자역학을 알아서 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의무는 전혀 없어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되는 것이 바로 수능 국어 영역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어떤 생각을 했어야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먼저 여기에서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이걸 아셨어야 돼요. 그걸 챙기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배타적인 두 상태가 공존할 수 있구나. 배타적, 이 정도 어휘, 이 정도 단어의 의미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어휘인데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이걸 보면서도 느낌적으로는 아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원어민이라서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어. 이런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배타적이란 건 뭡니까?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반대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배타적인 두 상태가 공존할 수 없음은. 그런데 이에 비해서 양자역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미시세계. 사실 미시적이라는 말도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어휘력 수준입니다.
밑이 아주 작은 것의 세계. 그러니까 아마도 원자, 분자, 전자 요 정도의 세계가 되겠죠. 그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 핵심을 파악해내고 둘이 뭐가 다른지를 파악해내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예측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 그냥 눈으로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사고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읽는 것.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대신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너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개념도 알려주고 문제 유형도 알려주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방법도 알려줄 수 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 대신에 유일하게 못해주는 것은 너 대신에 생각해주는 거야. 그 생각은 네가 해와. 나머지는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생각은 네가 해와야 돼.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서는 네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줍니까? 선생님이 같이 갑니까? 해설지가 같이 갑니까? 수능시험장에. 아이들 혼자 갑니다. 혼자 가는 녀석이 생각하는 힘을 지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에만 얽매여 있고 해설지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지가 않겠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 정말 떨어지고요. 문해력 정말 떨어져요.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러지? 아, 역시 영상시대라서 그래. 나이 때는 뭐 궁금하면 네이버라도 찾았지. 얘네는 다 유튜브야.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 아이들의 학습의 환경을 봤을 때 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다. 그리고 그 친절함의 정점에 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과서 있잖아요. 국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역사 교과서, 심지어 수학 교과서까지 전부 다 비문학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는데 너무 바쁘세요. 다 프린트물을 만드십니다. 수업 자료를 만드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 펴봐.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면 왠지 성의가 없게 느껴져요. 프린트물에다가 개조식으로 딱딱딱딱 정리해서 1번 기억, 니은, 디귿 표 만들고 도식 만들고 그리고 구멍 빵빵 뚫어놔야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안 졸고 그 빈칸 메워가면서 수업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빈칸 메워서 요거 제출하면 이거 수행표가 점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런 자료를 안 만든다? 교사인 저부터도 뭔가 해야 할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교과서 힘들게 보지 않아요. 정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 자녀 두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중등 자녀 두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맨 앞에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딱딱딱 포인트를 탁탁 잘라서 넣어 놓았고 색깔 넣어서 눈에 딱 우리 국어 시험은요 흑백입니다. 흑백. 빨간색 펜도 못 쓰게 해요. 연필 샤프랑 그 컴퓨터 사인펜 딱 흑백. 저는 제발 수능 시험장에서 형광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컬러를 써가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문제집들. 학교에서도 개조식으로 정리된 그 프린트물들. 너무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교과서가 비문학 지문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도록 하세요. 너무나 좋은 책들 많지만 교과서가 바로 가장 좋은 아이들의 국어 공부의 재료가 됩니다. 고등학생들이요, 제발 문제집 앞에 있는 그 개조식 그걸로 공부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가져다가 그 수능 특강 앞에 있는 문제집들 앞에 있는 그 개조식처럼 그걸 내가 내 노트에다 정리를 하세요. 그게 개념 정리입니다. 그게 나의 개념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문단별로 끊어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단어 하나라도 적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집에 다 있잖아요. 그거 해준 거를 읽고 있잖아. 해준 거 읽는 거 기억 안 납니다.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사회 성적도 올라가고 국어 성적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국어 영역 점수가 올랐는데요. 사탐 점수가 같이 올라요. 그거야. 자, 그렇게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과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귀찮아도 다시 한 번입니다. 고2들도 뭔가 이제는 효율적인 수능 국어 공부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과 유형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개념이란 것은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막연하죠, 그렇죠? 국어는 출발점이 어딘지 몰라요. 자,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국어 개념을 어디서 공부해야 되냐면 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선생님, 국어 교과서 너무 방대한데요? 국어 교과서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대단원 있고 소단원 있죠? 소단원 밑에 1, 2, 3 혹은 점점점 학습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신도 잡는 비법이에요. 교과서에는요. 학습 목표가 있고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라는 것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 아이들이 이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이 글을 가지고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학습 목표를 가지고 결국에는 내신 문제를 냅니다. 그 학습 목표를 가장 잘 풀어놓은 것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수업 시간에 아무도 학습 목표를 안 읽습니다. 그 학습 목표를 너만 읽어. 꼭 읽으세요.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그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2학년, 3학년들은 교과서를 그렇게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개념을 정리해 놓은 하나의 교재, 하나의 강의를 공부하는 것이 사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가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개념 강의를 2010년에 시작을 했어요. 고1 수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정말 국어 상하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 임고를 본 지도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 항상 국어를 아이들과 정말 가지고 놀았죠. 2010년 이전의 기출문제들 빨래 짜듯이 쫙쫙 짰습니다. 탈탈 털었어요.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을, 그리고 기출문제 개념을. 그걸 그냥 체계를 잘 잡아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은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그런 교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딴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과서.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서 얘기한 거, 그게 바로 국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해 바뀌는 지문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매해 바뀌는 그 지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묻는지, 그게 무엇이다? 개념과 유형이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수험생들은요, 매일매일 최소 1개 지문, 최소 1개 지문을 강의의 도움 없이, 해설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꾸준히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국어 공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 제가 EBS에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의 사연들 받지 않습니까? 수강 후기 게시판으로, SNS, 쪽지로, 이메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피드백으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네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이 너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야. 이 말을 저는 가장 많이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서 살고 있어요. 옆에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야, 걔는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요, 우리 아이들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성적이랑 부모님이에요. 모르셨죠? 특히 아들을 둔 우리 어머님, 저도 아들 둘 엄마거든요. 심히 미래가 걱정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들을 둔 어머님들은 아이가 집에 오면은 방에 들어가, 엄마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성적과 그다음에 부모님의 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답답할 때 정말 치밀어 오르지만 참으시고 괜찮아, 너 하겠더라, 하면 되겠던데?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 특히 평소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해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 감동받지 않을까요?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그것도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이라면요. 아이들 부모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아이한테 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행복하게 그렇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노력의 과정들이 정말 수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세계에 나갔을 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노력해봤으니까 이것도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